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미래의 제일 중요한 문제죠. 초저출산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솔직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자, 이번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 1차 회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징 중에는 다자녀 기준이 이제 3명이 아니라 2명으로 바뀐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주거 양육 부담을 줄여줘가지고 낳고 싶은 사람들 이런 이유로 못 낳는 상황은 안 되게, 그런 것들을 신경 쓰고 계세요. 다 좋은 정책들입니다. 굉장히 타당하지만 근데 기발하지는 않죠. 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러한 정책이 우리나라의 극심한 초저출산을 얼마나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치인들과 언론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제가 생각하는 초저출산의 핵심 이유를 좀 짚어보려고 해요. 자, 참고로 오늘 이야기는 팩트나 정말로 제가 연구를 아주 심하게 한 그런 결과는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 생각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틀린 부분들, 오류들은 여러분들이 꼭 댓글로 짚어주시면은 저도 그걸 보고서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일단 짚고 갈 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죠. 합계 출산율이 0.78명. 자, 그런데 이렇게 극심한 상황에서도 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양육이라든지 돌봄 지원, 그런 것들로 합계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부터가 의문입니다. 자, 그리고 OECD 가입국들의 합계 출산율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진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위쪽에 점점점이 2010년의 합계 출산율, 바 그래프가 이제 2020년의 합계 출산율인데, 이 나라들 좀 한번 보세요.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핀란드 쭉 떨어졌죠, 합계 출산율. 근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다? 복지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양육 부담이라든지 돌봄 지원, 주거 지원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루어진 나라들에서도 이렇게 출산율이 뚝 떨어지고 있는 거는 왜 언론에서 안 짚어주시냐는 거죠. 자, 노르웨이 언론입니다. 노르웨이 여성이 이렇게까지 아이를 적게 낳은 적은 없었다. 그 이유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와 거의 똑같아요. 복지 천국에서도 맨 아래쪽 보시면은 높은 수준의 육아휴직과 육아정책이 효과를 잃고 있다. 아니, 그럼 우리나라가 해봤자 올라가도 찔끔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핀란드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이 2010년부터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끝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행복도도 높다. 그리고 복지도 엄청나고 교육도 엄청난 그런 나라란 말이죠. 이래도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육아 지원, 주거 지원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 가능하냐는 거예요. 해결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선진국들에서 기대할 수 있는 합계 출산율은 결국에는 1.0명 초반대, 그러니까 1.1명, 1.2명, 해봤자 1.3명? 이 정도가 되는 게 최선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아 지원 그런 정책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1명대 초반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리고 또 짚어가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은, 한국은 그래서 왜 유독 저출산이 더 심하냐. 근데 기성세대들이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이건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뭐 좋다고 아이를 낳을까? 이런 생각들 해보셨나요?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 언론인분들이. 여기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자, 대한민국은 정말 아이 낳을 이유 자체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을 이유가 있어야지 나을 텐데 그게 없는데 왜 낳냐는 것이죠. 자, 기성세대는 당연히 아이를 낳는 것이 익숙한 문화이다 보니까 그 질문 자체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질문을 하니까 겉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친구한테, 누구? GPT-4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진국 젊은이들의 인생에 출산이 주는 이점은 뭘까? 7가지만 정리해달라고 했더니 뭘 얘기해 줬냐면은, 가족 간의 유대감이 강화되고,
부모가 되면 책임감이 늘어나게 되고 경제적인 이점은 이제 국가적으로 그런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출산과 육아하면서 그런 부모들이랑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확장이 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문화를 물려주게 되면서 문화적 가치가 전달이 되고 부모가 되면서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노후 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말요? 이런 것들을 꼽아주고 있는데요. 다른 질문. 그럼 단점은 뭐냐? 7가지 뽑아달라고 했더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케어 부담이 되고 직장과 가정생활을 균형 잡기가 어렵고 인생의 계획이 변화되고 개인 시간 및 자유의 손실이 오고 정신적인 부담, 관계의 변화까지. 아니 이거 단점이 너무 크잖아요. 자 비교해보세요. 아니 낳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정말로 핵심입니다. 뭐 좋자고 아이를 낳을 것인가. 자 그러니까 한국의 초저출산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좀 안 좋게 얘기하자면 약아가지고 세계의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한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다른 선진국들도 이렇게까지 출산율이 떨어질 건데 우리가 좀 빨랐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그럼 왜 더 빨랐냐. 우리나라는 진짜 문화, 종교 그런 이유가 없어요 지금. 자 일단 기독교 근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신과 연결짓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미국 그런 나라들과는 다른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가려는 유교 문화 역시도 지금은 소멸을 해버렸어요. 지금 누가 아들을 따집니까? 그리고 아이를 낳아 노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농업사회도 아니고 남은 건 뭐냐면은 인간도 동물이니까 새끼를 낳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에게 몇 명을 낳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2명 정도는 낳고 싶다라는 대답이 나오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그런 본능은 남아있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람들이 2명 낳고 싶다고 해서 나는 정말로 2명을 너무나 낳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서 슬프다 힘들다 이런 건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모호하게나마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은 2명을 낳고 싶어 한다. 너무 이런 쪽으로 언론이 집중을 하는 거 전 좀 이상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도 동물이니까 새끼를 낳고자 하는 본능은 있어요. 근데 왜 그 본능을 못 채우고 있을까? 못 이루고 있을까? 자 이거는 어떤 조사를 하든지 결과가 거의 똑같죠. 제가 가져온 것은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결과고요. 20대 성별로 저출생의 이유를 물어본 결과를 지금 가져온 겁니다. 1위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 2위는 취업, 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3위는 개인의 삶을 중요시하는 분위기, 다음에는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경력 단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언론에서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책 담당자들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정책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의 속뜻을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루지를 않더라고요. 단순히 최소한의 육아 생활을 지원받기를 원한다. 이거는 아닐 거잖아요. 똑같이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저는 이게 너무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해주면 아이를 낳을 것 같다. 봤더니 보육 주거 공간을 무상 지원하고 교육비 일체를 무상 지원, 보육을 국가에서 모두 책임진다면 직장 3년 유급휴직을 보장한다면 의료비 일체 무상 지원하고 1억 원 현금 준다면 이러면은 낳겠다는 의견이 90%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원하는 게 진짜 세요. 그러니까 이번 정책에서 나온 거, 지난 정권에서 나온 거 가지고 택도 없다는 겁니다. 집도 키운 돈도 아예 100% 주면은 그러면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사람들은 최소한의 생계 유지 조건, 그러니까 육아, 출산과 육아를 그 최소한의 조건을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하는 거냐면은 내 삶의 질이 지금보다 떨어지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더 부자 되고 더 성장하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애냐.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지원하면 출산율이 높아질까를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요. 일단 주거 지원부터 생각해 볼게요. 일단 제가 굉장히 과격하게 극단적으로 심리를 표현한다는 점,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자, 단순히 신혼부부들에게 분양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 저금리 대출을 통해서 최소한의 주거 지원을 하면 애를 낳는다?
뭐 낳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출산율이 높아질까요? 그건 아닐 거고요. 이런 정도는 해줘야죠. 자가의 넓은 평수, 신축, 수도권, 좋은 뷰, 좋은 인프라. 한마디로 자랑할 만한,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집을 주면은 그러면은 조금 높아질 수는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도권에 내가 좋은 집이 없으면은 쪽팔려서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다는 겁니다. 이런 심리를 저는 이해해야 된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건 육아 지원금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애 낳으면 매달 몇십만 원, 합계 몇천만 원 주면은 합계 출산율이 높아질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번 소득을 내 삶, 나의 행복을 쓰는데 지장이 전혀 없다면은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지금 남들보다 혹은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넘쳐나는데 고작 몇십만 원 지원해 준다고 애를 낳는다? 그건 생각해 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돌봄 지원 분야입니다. 자, 내가 일 나갔을 때 보육시설에 맡기고 시설 지원금도 주고 이런 걸로는 부족할 거고요. 내 시간 뺏기지 않고 희생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만 육아를 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지금 세태는? 자, 아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분위기 자체가 이제는 거의 희박해졌잖아요. 내 인생을 굳이 희생하면서까지 애를 낳아야 되나? 그 다음 생각으로 뭘 하게 되면은 돈도 많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경제적인 이유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교육 지원입니다. 사교육 비용이 작년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죠. 그래서 무상급식 이런 걸로는 안 되고요. 초중고뿐만이 아니라 대학교까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게 된다면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고 거기에 플러스 사교육 걱정도 전혀 없다면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의 원인을 이런 심한 사교육으로 보고 아예 철퇴를 내려버렸잖아요. 그건 공산주의 국가니까, 권위주의 국가니까 가능한데, 자, 우리는 그게 좀 일단 어렵기는 하고, 그래도 일단 입시를 뜯어 고치는 거는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 역시도 소비를 해야 될 텐데, 이거 지원 안 해주면 저는 출산율 안 높아질 것 같아요. 내 아이들이 남들보다 가난하지 않도록 소비를 지원하라. 그렇지 않다면 저는 출산율 많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가 부자도 아닌데 아이가 나온다? 나도 아이도 소비를 못하면 쪽팔리다라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그 속에 있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거를 저는 추측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을 경제적인 이유라고 답을 하는 것 같고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이 모든 지원 속에서 나와 내 아이의 행복이 전혀 침해되지 않을 것. 그렇다면은 아이를 낳지 않겠냐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현대 한국인들의 이런 욕망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면은 정책들이 저는 빗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내 소비를 막지 말아야 한다. 내 부의 축적에 출산이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 내 인생과 행복에 있어 육아가 걸림돌이 절대 되면 안 된다. 이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생각도 해볼게요. 0.78명이라고 하는 이 압도적인 초저출산의 범인은 누구인가? 이런 심각한 원인 제공자를 찾아보자면은 저는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소비지상주의, 그리고 우리가 늘 성장만 꿈꾸고 있는 성장지상주의, 그리고 비교 경쟁 문화. 저는 이게 저출산, 우리나라 저출산의 핵심이라고 봐요. 이거 해결 안 되면은 출산율이 반등이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많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도 생각을 해보자면은 저는 이 사람들을 좀 탓하고 싶어요. 천박한 자본주의로 국민들을 길들인 기업가 정치인 등 권력자들, 그리고 초중고 대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남들보다 나아야 한다 아이들을 교육시킨 교육자와 부모님들, 그리고 사고의 힘을 길러주지 못한 죄까지 저는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누군가를 비난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이 사람들을 한번 찾아본 거예요. 이런 문화를 발전시킨 미국식 자본주의에도 영향이 있기는 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뉴스가 있었죠. 일본의 극우 언론 매체에서 한국 젊은이들의 오마카세 유행에 대해서 다뤘는데, 자,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다는 거죠.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한
허세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돈도 없으면서 이런 데를 간다. 자, 수입이 많아 보이는 척을 하면서 이런 사진을 SNS에 올려가지고 단골이라고 과시하는 욕망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런 과시하는 문화가 지나치게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경험을 중시하는 문화, 먹을 것에 진심인 한국인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됐겠지만 SNS에 올려서 내가 잘 나가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점,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많잖아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거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러한 SNS, 소셜미디어가 결혼 감소와 저출산에 정말로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볼 땐 이런 거예요. 남들만큼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잘 소비하고 잘 놀고 싶은 욕심이 우리 지나치게 커져버린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런 것을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돌리냐면은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안 낳는다. 여러분들은 동의가 되시나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꼭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이 한국 초저출산의 굉장히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 6, 70년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태어났는데 주변도 다 가난하다 보니까 비교를 해봤자 쟤도 가난한데 애 낳고 잘 사네? 그러니까 낳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근데 우리가 빈부격차가 엄청 커지다 보니까 그거 따라잡지 않으면 애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경제적 원인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SNS로 하도 예쁘고 잘생기고 매력적인 사람 보다 보니까 연애도 결혼도 꺼리고 있는 모습,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 국민성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은 대한민국 성장의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자원이라고는 인적 자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다만 우리가 그 부작용으로 겪고 있는 게 뭐냐? 높은 자살률 그리고 세계 최악의 초저출산 이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을 우리가 겪고 있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저는 특효약으로 하나가 떠오릅니다. 이게 된다면은 한국의 출산율 반등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요. 아이를 낳은 사람들의 삶을 부럽게 만드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비교에 미쳐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애 낳은 사람들의 삶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되면은 나을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옛날부터 한국의 문화를 지배한 게 비교 문화 같긴 한데 물론 저도 한국에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출산 덕분에 내 소득이 더 올라가고 육아 부담 없이 오히려 가족이 함께 재미나게 살고 많이 나올수록 더욱 늘어나는 혜택을 제공해서 그들이 상위 10% 내의 삶을 보장받게 된다면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거 아니면은 이 최악의 상황을 돌파할 길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재원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갈등 문제도 있고요. 특히나 제가 생각할 땐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칸트 형님의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게 국가에서 너무나 유도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출생을 국가를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라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방법일까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방법 말고 장기적으로 좀 건전한 저출생 해결 방법이 있을까? 쥐어 짜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일단 대한민국만의 문화의 힘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범생이 같은 소리로 빠졌죠. 사실 이 문화의 힘은 김구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한없이 원하는 것, 그 문화의 힘인 건데 아직도 우리가 그걸 기르지 못하고 선진국 따라가고 어느 나라 따라가고 이런 것들에 혈안이 너무 되어 있다 보니까 비교 경쟁 문화가 너무 심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소비, 성장, 비교, 경쟁 문화의 대안을 그래서 찾아야 되는 것인데 야, 이게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기는 하죠. 자, 그리고 국민들이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면서 공동체를 되살리는 거. 뭐 이 정도 하면은 북유럽 정도, 그래서 1.2명, 1.3명 정도까지는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그리고 입시 교육 제도부터 손보는 거. 왜냐면은 지금의 제도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비교 경쟁을 아예 세뇌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없어져야지만 좀 영향이 긍정적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자, 문제가 초저출산에 의한 문제가 진짜 심해지게 된다면은 골마 터져서 다르게 살자라는 인식이 싹 틀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또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남 탓만 하면서 국민 분열시키는 정치인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 문제가 골마 터지더라도 양극단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 민주당 각 이제 진영에서는 서로 탓만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해결이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건전하고 건강하게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는 희망이 별로 없다라고 솔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가 제가 볼 땐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두던지 이 나라를 뜨는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진짜 너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정치인, 정책 담당자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나온 대책 정도가 기껏해야 낼 수 있는 것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 이야기, 개인적인 생각 들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제 이야기에 공감이 많이 되셨나요? 아니면은 제 이야기는 헛소리로 들리셨나요? 저도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하겠고요. 정말로 댓글에서 제가 배울 부분이 많다면은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또 다음 컨텐츠도 추가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